이번 시간은 첫 강의 공일 국제물류의 개념과 공이 국제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류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OT 들으셨겠습니다만 핵심 분야와 비핵심 분야를 집중하고 선택하는 과정 내에서 비핵심 분야인 물류를 전문 업체에 통해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단 한 건이라도 보낼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고객의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이 상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객 만족과 비용 줄이겠다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이해가 부딪힌다는 상충 관계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매를 하시고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서 AS 센터에 가는데 고객 만족을 높이려면 AS 센터 많이 만들어야 돼요. 비용은 늘어나겠죠. 고객 만족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일정한 비용을 줄이려면 센터를 줄이게 되면 반대로 고객 만족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 둘의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하고요. 운송과 보관도 마찬가지죠. 운송을 자주 하면 보관할 필요 없어요. 보관을 많이 하면 운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은 상충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 설명 때 종종 쓰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고객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 제고시킬 수 있게 되는데, 국제 물류라는 것은 이러한 기업과 다른 나라의 기업 혹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국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국가 이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파생적인 그런 수요에 의거 파생경제활동인 물류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국제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물류의 정의는 미국, 일본, 그리고 종합적 정의를 내리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물류란 완성된 제품을 생산 완료해서 시작,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동, 모든 활동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건 그 정의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제물류가 완성된 제품을 생산 완료해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생산이 끝나게 되면 수입업자가 그 창고까지 와서 그 계약된 물건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배달을 해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생산 완료에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완료에서부터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운송보관일 거고, 또 혹은 간접적이라는 것은 뭐 금융활동, 물류를 조성시켜주는, 잘 될 수 있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활동이 될 텐데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정의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자에게 외국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리적인 흐름, 중요한 요인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적 요인으로 또 정의를 내리죠. 따라서 종합적 정의는 국제물류란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 경제활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무형, 유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띤 재화이고 무형은 뭡니까? 여러분들 물류 서비스라고 그러죠. 물류 서비스는 이거 보내주세요. 네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제품은 아니죠.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지는 거지 핵심적인 그런 유형에 된 그런 제품은 아니죠. 이것을 통칭 서비스라고 표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형의 재화라고 통칭하게 되죠. 이것이 정의고, 두 번째 괄호는 국제물류의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어떻게 써요? 복잡하겠죠. 경제 상황도 복잡하고 또 법률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따라서 그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 보다 더 낫겠죠. 그것이 바로 국내 물류와의 비교입니다.
국내 물류는 서로 같은 언어, 서로 같은 법규 체제 내에서의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통일되죠.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는 서로 다른 그런 규범이 있게 됩니다. 서로 이해를 맞춰야 되는 복잡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서류도 상당히 많게 되고요. 니은 보시면 국제 물류 환경에서 통제 불가 요인의 존재는 물류 담당자에게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확실성을 우리는 danger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risk라고 하죠. danger라는 것은 뭐 태풍이 오든 뭐 이렇게 통제 불가한 부분이고 어떻게 뭐 화주 기업 내에서 어떻게 조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리스크라는 건 뭐야 위험이 커? 그럼 거기에 투자를 줄여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정 가능해서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류기업이 그런 물류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위험적 손실을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의미하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트레이드 오프에 혹은 가격 책정,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책정 등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야지 위험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바삐 가겠다라고 하면 택시를 타실 것이고 여유롭게 가겠다 하면 버스를 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건을 보내는 입장에서도 빨리 보내고 싶으면 항공, 괜찮다라고 하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고객 서비스 수준 책정이 돼요. 그에 따라 가격도 책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물류 환경의 통제 불가 요인의 존재라고 해서 표가 나오게 되죠. 통제 불가는 사회 문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정치법, 경제, 기술 등이 통제 불가 요인이고 통제 가능 요인은 창고 이용과 저장, 수송, 포장 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기업들의 국제화 이유인데 국내 시장의 상품 주기가 말기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외국 시장에서는 성장기다. 그럼 한창 팔릴 때죠. 그럼 그 물류를 통해서 팔아야 되겠죠. 또한 외국 시장에서 경쟁이 국내보다 덜 치열하면 안정적인 시장이니까 진출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생산 용량이 충분, 저렴한 한계 생산 비용으로 외국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즉 더 이상 비용적인 부분들이 효과적인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은 그대로고 생산량을 늘린다면 남은 만큼 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시설의 지리적 다양화가 생산 제품의 다양화보다 시장 확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시장을 확대하게 되겠죠. 또한 시장 진출국이 갖는 성장 잠재력, 성장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겠다라고 하면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의 새로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새롭든 새롭지 않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일단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인식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하지 못하는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혹은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손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또 실무적으로는 분석하죠. 그럼 그 원인은 좀 알아봐야 돼요. 지리적인 특성은 운송과 시간 조정이 중요하고 주문과 조달 시간도 또 중요하겠죠. 또 의사소통, 체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라든지 환율, 관세, 보조금, 쿼터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 특성에 있어서는 복잡한 공급 네트워크라든지 제품 디자인이라는 부분들도 시장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될 겁니다. 또한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이 되고 상이한 언어, 환율, 정부 정책, 글로벌 마케팅 활동 등들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크게 대두된 부분은 아닙니다. 문항에서 여러 가지 기술되면서 하나의 부분, 문장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 실무 가서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체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입지 특성은 복잡한 공급 네트워크와 글로벌 소싱, 그리고 전 세계 24시간 업무 처리의 환경 변화 등등이 또 문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식인에 보시면 글로벌 소싱이 있습니다. 글로벌 소싱은 해외의 구매 혹은 대외 구매라고 표현하죠. 즉
첫 번째 오는표가 정의적인 개념인데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 외부 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는표는 이걸 왜 하느냐에 따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표 중간에 보시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용 절감, 인건비 감소, 시설 투입 비용 감소, 기타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외 구매인 글로벌 소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겠어요? 얘는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는 국제물류의 특징과 중요성입니다. 국제물류의 특징이라는 것, 시험 문제에 왕왕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드렸어요. 어떤 요인이 오든 국내보다 복잡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보다 확대된 영역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줄, 물류 관리가 국내 물류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관리 체계도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국제물류는 운송 영역이 넓고 대량 화물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 제약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귿, 또한 디귿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특히 운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이동, 운송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니을, 국제물류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 기능을 통합, 각 기능들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물건 구매하시죠. 바코드 삑 하고 얼마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나오십니다만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삑 찍는 순간 해당 제품의 재고는 몇 개 있고 또 가격은 얼마고 그 판매가 됐을 때는 장부에 그 해당 지점의 장부가 어떻게 바뀌어서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 서버에 저장이 되죠. 변화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재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오더가 나가요. 우리는 이것을 일렉트로닉 오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전자주문이 나가게 되면 본사에서 일정 재고가 떨어졌으니까 보충해 줘야지 하고 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떤 하나가 변화가 되면 다른 것들도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나 혹은 동시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체계가 구축이 됐다는 것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국제물류의 중요성인데 기억해 보시면 국제물류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며 국민경제의 계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굉장히 가치 이상적인 내용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국내 물류 생각해 봅시다. 우리 특산물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지역에서만 유독 맛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품목을 전국으로 판매 안 하고 내 지역에 와야지만이 판매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웃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그러면 소비라는 부분들이 과도한 소비가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발전 계획해야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저해가 됩니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 특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운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게 되고 그런 물류체계가 잘 갖추어지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국가 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더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원부자재가 섞이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무분별한 소비, 무분별한 생산이 아니죠. 계획된 생산과 체계적인 합리적인 소비가 됩니다. 그 표현이 이제 빠졌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종국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니은 국제물류 합리화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시장의 발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합리화라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나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합리화죠.
그리고 그러한 합리화를 통해서 국제시장의 발전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조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훨씬 더 좋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합리화입니다. 디귿, 수요자인 기업은 합리화를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죠. 리을, 공급자인 국제물류 기업은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국제물류 요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죠.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이냐고 했을 때 뭐 하늘이면 하늘색이지, 파란색이지, 푸른색이지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색깔은 푸른 계열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귿의 수요자인 기업은 합리화를 통해서 유통비 절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해서 향상이라고 학습만 하게 되면 시험 문제에 재고 이렇게 되면 안 배운 단어, 그래서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더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동일한 문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것이 시험 문제니까요. 그래서 근본이 변형되지 않으면서 문장은 변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음은 경제 합리화죠.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 물류 합리화를 통해 수출입제와의 최종 유통비의 절감이 가능해서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비읍은 물의 흐름의 합리화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재화의 흐름이죠. 즉 국제 간의 물의 흐름 합리화를 통해 표준화, 자동화, 기계화 등을 통해서 경제제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이 경제제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을 가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내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못 가져요. 이렇게 일정한 가치를 제공해야지만이 물건을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획득하지 못하는 재화, 경제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번영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거기에는 뭐 2011년, 2008년에 기출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종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로,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차이점, 관련 서류의 복잡성. 뭐 당연히 서류는 복잡하겠죠. 언어가 틀려요. 계약 조건에 맞춰서 서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확실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고 그 조건을 더 기재하게 됩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가 많이 복잡해요. 이렇게 보면 이 문장으로 그대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이 문장의 끝에 한번 살짝 걸쳐집니다. 그것이 실제의 문제의 유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중개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신고하겠다. 그럼 세무사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겠다.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해외에 수출하겠다. 그럼 해외에 중개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존재를 하는 중개자에 의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언어, 문화, 계약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자가 존재해요. 또한 주문 절차 상당히 복잡하죠.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주와 화주 간에, 즉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상호간에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물건 보냈는데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OT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자의 주거래 은행이 있을 것이고 수출자의 주거래 은행이 있게 될 텐데 신용장 발급 의뢰하고 일정한 피를 주고 신용장을 발급해서 수출자가 지정한 주거래 은행에 신용장 보내주고 수출자의 주거래 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이 도착했다는 거 알려주고 수출자는 그것을 선박에 선적한다고 했을 때 선사의 계약서와 신용장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두 문장의 두 문서의 계약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품질 조건 다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선적 서류를 발급해주고 수출자는 선적 서류와 발급
증명을 했던 신용장과 여러 가지 상업송장을 들고 수출 주거래은행에 가서 내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주거래은행은 관련 서류 보내고, 그리고 수입자는 주거래은행이 관련 서류 도착했다고 그러고 화물이 도착했다고 그러면 화물 바로 못 받죠. 받으려면 주거래은행에 돈 주고 관련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근거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죠. 당연히 주문 절차 복잡합니다. 당연히 요소별 기능상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물류 기능별 차이점하고 표가 나옵니다. 운송은 국내 물류 같은 경우에는 물류 거점을 이용한 일반적으로는 공로 운송이죠. 화물 자동차 운송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전에서 문전으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아요. 물론 이제 철도하고 연계되기도 하죠. 철도하고 화물 트럭 이렇게 연계되기도 합니다. 국제 물류는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한 복합 일관 운송을 하게 되죠. 복합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화물 트럭이 가서 화물 트럭으로 도착을 하는 일관된 체계가 될 수 있게 되는데, 해외는 선박으로 가더라도 도어 투 도어가 되려면 화물 자동차로 또 실어서 선적을 시켜서 하역을 시켜서 또 보내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운송수단이 2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의 결합, 복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합 일관 운송을 하게 됩니다. 보관하역 같은 경우에 국내 물류는 물류센터나 배송센터, 여러분들 추석 같은 데 보면 물류센터 내에서의 화물이 집중되고 라는 기사들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중심이고요. 국제 물류는 그 물류센터가 있는 국내의 거점이 국제적으로는 항만, 공항, 내륙 거점처럼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래를 하는데 모든 거래는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래,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이 또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얘가 하나의 정리가 된다면 물류를 하나의 거점으로 둬서 모았다가 서로 보내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서 분류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면 전체 경로는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자동화가 되면 이러한 물류 시스템 내의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국가의 항만을 혹은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국제 물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관하역의 개념이죠. 포장은 국내 물류 같은 경우에는 간이성, 경제성, 편리성에 중점이 되면, 국제 물류는 운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적인 그런 팔레트나 컨테이너, 그럼 단위가 이루어지게 되죠. 대부분 컨테이너죠. 그런데 팔레트가 이용되는 건 유럽처럼 국가 간에 연계가 돼서 화물 자동차가 이용이 될 때, 그때 이제 팔레트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로 선박을 이용해서 갈 수는 없죠. 국내 물류의 경우 정보는 화주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독자적 정보가 확보가 되고요. 국제 물류는 특정 터미널을 축으로 국내 화주로부터 해외 고객에 이르는 과정을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국내는 하나의 물류업체가 일관되게 관련을 돼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국제 물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결합이 되잖아요. 복합 일관 운송, 운송수단이 틀리죠. 운송수단이 틀리면 그 사장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기억 끝에 보면 국내 물류보다 물류 비용이 더 소요된다. 대부분 그렇죠. 니은 국제 물류는 국내 물류보다 화물 운송 시간 지연, 화물 손실 등 위험 요소가 더 많죠.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괄호는 국제 물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가 무엇이고 특징과 또 중요성, 그리고 국내 물류와의 비교점, 이런 것들이
종종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국제물류의 기능도 나오죠. 첫 번째가 운송입니다. 운송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운송회사만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항공사를 이용한다든지 선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합일관 운송체계처럼 최종 운송을 위해서 육상과 해상 혹은 육상과 항공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합일관 운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운송 기능이고, 운송 기능은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도어 투 도어, 문전에서 문전이죠. 소화물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책상, 데스크 투 데스크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운송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하역 기능이라는 것인데, 하역이라는 것은 싣고 내리는 거죠. 국내 물류는 어때요? 싣고 내리는 단계가 국제에 비해서는 단계가 상당히 단순해지죠. 비교해서는. 그래서 물건이 오게 되면 그대로 물건을 분류해서 그대로 다음 차량에 실어서 해당 지역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린 이것을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교차되는데 그대로 도킹해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역이라는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해외는 어때요? 복합일관 운송, 일당 운송수단도 두 개가 틀려져요. 그렇게 되면 운송수단 간에 바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포관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국내보다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물류는 하역이라는 부분들이 보다 더 체계화가 또 필요하고요. 국내 물류보다 국제물류의 물동량이 훨씬 더 대량이죠. 여러분들 기회가 돼서 이 컨테이너 선박을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서 그 위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물동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려면 하역 장비는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인이라고 안 부르고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역 장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장 기능인데, 포장 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은 뭡니까? 제품 보호죠.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포장 기능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포장은 제품 특성에 따라 생산성, 편의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판촉을 위해 미장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미장이라는 건 외관이 보기 좋게 돼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보관 기능입니다. 국제물류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도어 투 도어, 데스크 투 데스크라면 보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장기간의 보관이라는 것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제품 수명주기 단축이라는 특징 배웠죠. 그 특징에 보면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못 팔면 제품은 유행이 끝나죠. 흔히들 진부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진부화된 제품 사요? 안 삽니다. 그 기업 매출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 망합니다.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보관이라는 건 일시적인 기능의 성격이 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정보 기능입니다. 정보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거리, 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인터넷 회선을 전용선으로 이용을 해서 기업 내에서의 인트라넷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인터넷을 외부로 연결하는 엑스트라넷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동영상이나 문서 같은 걸 보내게 되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의 이 VAN, Value Added Network 같은 표현들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통신에서 선로 깔면 그 선로 빌리겠습니다. 뭐로 쓸 건데 저희는 IPTV, 저희는 동영상 웹사이트, 저희는 이메일, 저희는 은행 결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통신망의 가치가 더해졌네 해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서 물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괄호는 국제물류 관리인데 국제물류의 목표는 물류가 가지는 목표 그대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상위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 서비스 증대,
물류비용 절감이 되겠죠. 이때는 국제물류의 통합적인 관리가 총비용 접근 방식이 가장 핵심이 되게 됩니다. 총비용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 했었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총비용, 토탈 코스트 어프로치, 총비용 접근 방식입니다. 한번 풀어나가 보죠. 여기는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으로 보죠.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있게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들 구매하는 구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럼 구매량은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면 구매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저렴하면 구매량은 늘어들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려고 그러겠죠. 이익을 위해. 반면에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생산하면 오히려 비용이 클 수 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공급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즉 이러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개념 자체를 바꿔보죠. 고객의 만족이라고 보고 비용이라고 보게 된다면 전체의 토탈 코스트 접근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확히 만나게 되면 이 지점을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이야. 그럼 이걸 선택하자라고 해서 이 양과 이 지점의 가격대로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럼 토탈 전체 기업 비용에서는 가장 낮을 테니까요. 최소 비용일 테니까. 그런데 이 둘의 합친 것이 항상 이런 곡선을 띠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요인들, 부문적인 요인들을 따지게 되면 엇나가죠.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A다, 여기 B다, C다, 뭐 D다, E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얘를 선택해야지 총 비용이 가장 낮은 겁니다. 혹시나 그래프 나오게 되면 가장 낮은 것. 얘를 해도 가장 낮은 거예요. 물류 비용은 총 비용, 토탈 코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니은 최소 물류비의 이제 산정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01 국제물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고, 이런 형태들로 문제가 나왔구나 또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묻고 가상의 정보기술로서 묻고 그래서 1년에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는 물류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국제물류의 경로 형태입니다. 가의 경우에 제조자가 수출자, 수입자, 판매자로 이어지는 거죠. 제조하고 그 제조한 거를 수출자가 보내서 수입업자가 받고 수입업자가 이것을 판매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 간접무역이죠.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가 수입지에 지점을 냈어요. 그래서 지점에 보내고 판매자 또는 기타 기관에 수출자의 지점이 보내게 되면 수출자가 이러한 것을 합리화했네 해서 수출자 합리화라고 얘기하고요. 다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수입자가 진입한 상태죠. 그래서 주입자가 수출국에 있는 물건을 받아서 수입자의 그런 본국으로 이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수입자가 합리화한 거죠. 거래에 합리화를 한 겁니다. 라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수입국에 직접 보냅니다. 중간에 수출자가 없죠. 즉 직접 무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조자가 수입국의 제조자 지점에 보내서 판매자나 대리점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 전자제품 있죠. 프라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프라모델로 예를 들죠. 프라모델 상자 안에는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을 떼어서 색칠하고 그 색칠한 것을 붙여서 로봇,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부피가 큽니까? 아니면 그렇게 부품으로 해서 상자 포장한 게 부피가 큽니까? 당연히 조립한 것이 부피가 훨씬 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조립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조자 지점에서 생산 라인을 맞추게 된다면 조립 라인을 갖추게 된다면 부품을 보내서 그 해당 국에서 조립해서 보내는 게 부피에 따라서 나오는 운송비보다 운송비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니까 저렴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이렇게 제조자 지점 조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판매할 수 있겠지요. 반은 수입국에 아예 제조자가 들어가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수입국 진출 형태가 되겠지요. 이것이 기형부터 비읍, 동그라미의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국제물류의 과정인데 국제물류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생산자가 있고 수출자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유통하는 물류업자가 있게 되고 수입자가 있게 되고 수입자가 또 판매자에게 넘기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흐름을 물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는 정보의 흐름인데 정보의 흐름은 제가 편의점 예로 말씀드렸죠.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보의 지체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물류체계의 변화인데 동그라미 1번은 글로벌 기업과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기업 세계화를 된다는 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될 수 있는 여력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하는 것이고 또한 원부자재에 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국에 진출을 해서 그 생산국에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면 글로벌화할 수 있겠죠. 즉 기업, 원료 부품, 반제품, 최종 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통합 조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니은, 각 지역을 거점, 그곳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 그 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세계화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넘어가기 이전에 그 밑에 지식인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의 일반적인 국제화 단계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른표가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현지 생산을 해서 근거래 운송의 효율화를 두자의 관점이 되고 세 번째는 현지 물류법인의 설립과 전문 물류 기업에 위탁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하자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글로벌 물류 체계를 구축해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우리가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자 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시게 되면 기업의 세계화 환경입니다. 무역 장벽 축소가 됐고 효과적인 수송 체계가 출현이 됐죠. 우리 이 FTA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관세 철폐라든지 무역 장벽이 이제 해소가 됐었죠. 또한 디귿 정보 체계의 편익이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가 도래가 됐고요. 세계적 경쟁 기업도 발달이 됐고 상품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세계적인 유사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 많이 또 진출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는 국제물류의 동향입니다. 동향이라는 것은 이런 흐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물류 단계를 배우고 이런 현재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사라든지 물류기업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셨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서 물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획안을 제출할 때 감안해서 제출해야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동향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재고 절감 노력하고 있고요.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 RFID와 같은 물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 하이패스가 RFID의 하나의 기술의 이용이죠.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물류의 바코드가 찍히면 상자가 지나가면서 삑 어느 지역이네 기계가 읽어서 자동으로 이 분류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역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RFID 덕분이죠.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들어오고 창고에 있는 RFID 무선으로 가지고 가서 창고에 이제 상자를 뚫거든요. 그 주파수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삑삑삑삑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절감이 되죠.
세 번째는 국제물류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나 M&A가 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1등 기업, 어느 기업입니까? 생각나시는 기업이 있죠. 국제로 넓혀봅시다. 국제에서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출점할 때 영세한 독립소매점이 있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국내 물류업체가 어떤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그 진출하고 싶어하는 시장 내에 물류의 그런 체계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은 다른 물류 기업이 그 지역은 보내요. 내가 보내는 지역에 그 기업은 못 보내요.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내 물건 너한테 토스해주고 너는 내 물건 토스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서로 다른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글로벌로서 규모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형 물류업체와 경쟁해볼 만할 겁니다. 당연히 국제물류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혹은 M&A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그린 로지스틱스가 있죠.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도 무언가 생산할 때 탄소라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까지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배출권이 있어요. 남으면 이제 판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 보내고 회수할 때의 환경, 폐기할 때의 환경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물류죠. 그리고 로지스틱스, 물류의 합리화를 더한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스에서 SCM을 중시하게 됩니다. 공급망 관리를 중시하게 되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화로 끈끈이 묶인 겁니다. 여섯 번째, 리버스 물류, 역물류라고 그러죠. 기업이 계획해서 보내는 순물류가 아니라 고객이 이거 반품이요. 이거는 물건이 잘못됐는데요.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 돌아와야 되는 물류. 이것은 비계획이에요.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죠. 이것을 리버스 물류, 역물류라고 그러고 부품만 보내는 물류 등 니치라고 그러죠. 틈새 물류에 대한 서비스가 또 제공하는 기업이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괄호는 국제물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과거에는 대량 생산하면 대량 판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철도가 없을 때 그때는 철로만 만들면 전 지역에 깔아야 되니까 그냥 만들면 판매해요. 만들면 판매고 이럴 때는 걱정 안 하죠.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의 욕구가 개성화, 다양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과거보다는 소량이 된 거예요. 소량이라고 해서 한두 개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소량 생산이 되고 품종도 다품종이 된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이 됩니다. 의류를 예로 들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의 주기가 있죠. 과거에는 파리에서 패션쇼가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자가 기자 쓰고 그리고 TV가 없을 때는 신문에 또 내는 그 신문을 받아보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소요가 돼요. 지금은 어때요? 파리 패션쇼 하는데 무엇이 유행할 거라는 기사가 이미 확인이 돼요. 수명 주기가 그만큼 단축이 된 거죠. 신속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동그라미 글로벌 기업 증가하고 있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가상 공간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니까요. 또한 네 번째, 수송 분담률도 변화가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수소는 수송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송 분담률이 과거에 비해서 신속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항공적인 부분들의 그 위치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괄호,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의 과제입니다. 성과 주기인데 국내 물류는 하루면 보낼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1단위라고 해서 4일, 10일 이렇게 1단위적인 개념들로 봐요. 반면에 국제물류는 선박을 이용한다. 그러면 1단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선박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죠.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주 단위, 월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는 통신지역, 금융조건, 포장조건, 통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과주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운영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조직체계도 그렇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그런 서류의 복잡성을 표준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EDI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선 여러 기관에 서류 들고 뛰어야 됐어요. 지금은 전자문서로 되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스템 통합입니다. 시스템 통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래를 위해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스템화를 하고 그러한 물류의 관세 시스템부터 운송 시스템까지 체계화가 되면 관리도 편해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시스템 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제휴예요. 제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물류 기업 간의 제휴, 세 번째 괄호에 확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그런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 간에도 이 제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의 단원의 내용을 모두 학습해 보았습니다. 용어적인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